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코카콜라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바로 투자자들과 경영진이 직접 주고받은 질의응답, 이 Q&A 세션만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미리 준비된 발표 내용보다는 이런 즉석 문답에서 기업의 진짜 속내나 고민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날 것 그대로의 질문과 답변 속에서 코카콜라의 현재 전략, 그리고 미래 방향성에 대한 단서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대 기업이 급변하는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직접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질문부터 바로 핵심을 짚었죠. 네, 시작부터 분위기가 제법 날카로웠어요. 첫 질문이 바로 3분기 실적 흐름 변화였는데요. 특히 7, 8월은 좀 부진하다가 9월에 개선된 그 이유가 뭐냐? 그게 그냥 시장이 좋아진 거냐, 아니면 코카콜라가 뭔가 잘한 거냐 이걸 물어본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4분기랑 내년 2026년 전망까지 연결해서 물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포괄적인 질문이었죠. 그래서 코카콜라 답변은 어땠나요? 운이 아니었다 뭐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요. 네, 제임스 퀸시 CEO가 답변했는데요. 9월 반등이 시장 환경이 갑자기 극적으로 변해서 그런 게 아니다. 외부 요인 덕이 아니다. 네, 오히려 내부적으로 마케팅이나 혁신 활동을 강화했고 또 그 가격 정책 있잖아요. affordability. 소비자들이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조정한 거. 네네, 가격 접근성. 그리고 시스템 전반의 실행력을 끌어올린 이런 내부 노력의 결과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외부 요인보다는 우리 내부 역량 덕분이다 이거죠. 자신감이 좀 느껴지네요. 그럼 4분기나 내년 전망은요? 4분기 환경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봤고요. 2020년은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면 판매량이랑 가격이 각각 한 2, 3% 정도씩 오르는 균형 잡힌 성장? 네, 그런 균형 잡힌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외부 환경의 기대기보다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부 요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답변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 전반의 실행력이라는 건 본사뿐 아니라 전 세계 보틀링 파트너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코카콜라 전체 네트워크의 운영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소비자들 지갑 사정도 좀 팍팍해졌잖아요. 특히 라틴 아메리카는 어떤지,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큰 시장 상황이 전략에 미치는 영향, 이런 질문도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엔리케 브라운 CEO가 답변했는데요. 일단 라틴 아메리카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견조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괜찮군요. 네. 그런데 멕시코는 좀 다르다. 거기는 거시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회복이 좀 더디다. 이걸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개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런 얘기죠. 멕시코는 좀 어렵고 브라질은요? 반면에 브라질은 상황이 좋고 콜롬비아나 칠레도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의 어려움은 그 나라의 좀 특수한 문제지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거죠.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그렇군요. 지역별 맞춤 대응이 중요하겠네요. 다음으로 북미 시장 얘기도 좀 해보죠. 실적이 꽤 좋았다고 들었는데 그 배경이 뭔지, 또 소득 수준별 소비 패턴 차이, 채널별 동향 같은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왔다고요? 네, 북미 시장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이것도 엔리케 브라운 CEO가 답했는데요. 북미는 1분기 이후로 꾸준히 개선됐고 시장 점유율도 올랐다고 합니다. 점유율까지. 비결이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코카콜라도 그 중저소득층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랑 또 프리미엄 전략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니캔 같이 좀 작고 저렴한 옵션. 이게 대표적인 affordability 전략이고요. 네, 작은 캔. 동시에 프리미엄 제품군, 토포치코 탄산수나 스마트워터, 아니면 요즘 잘 나가는 페어라이프 단백질 음료 같은 것들도 강화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양쪽 다 잡겠다. 그게 효과가 있었나요? 네, 효과가 좋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놀라운 건 그 미니캔 하나만으로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10억 달러요? 미니캔 하나가. 대단한데요?
어포더빌리티 전략이 제대로 먹혔네요. 그렇죠. 단순히 싸게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따지는 소비자와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 모두를 잡으려는 노력이 성과를 보인 거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소비재 시장 전체를 보면 좀 혼란스러운 신호들이 있잖아요. 코카콜라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른 경쟁사들과는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질문도 있었죠. 네, 그 질문에는 다시 제임스 퀸시 CEO가 답했습니다. 우선 음료 산업 자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 4~5%씩 꾸준히 성장해온 아주 탄탄한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산업 자체가 견고하다. 네. 그리고 코카콜라가 이 시장을 이끌고 점유율을 높이는 비결로 플라이휠이라는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플라이휠이요? 그게 뭔가요? 코카콜라가 말하는 핵심 성장 동력들, 그러니까 마케팅, 혁신, RGM, 그리고 실행력, 이 네 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시너지를 내고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개념입니다. 한번 탄력이 붙으면 계속 잘 돌아가는 그런 바퀴처럼요. 아하, 네 가지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군요. RGM은 뭐의 약자인가요? Revenue Growth Management, 우리말로는 가격 및 수익 성장 관리 정도가 될 텐데요. 아, 가격 수익 관리.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그냥 가격 올리는 거랑은 다른 거죠? 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단순히 가격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을 어떤 크기로 만들어서 어떤 채널, 편의점, 마트, 식당 등에서 얼마에 팔아야 전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걸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실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는 작은 캔을 좀 비싸게 팔고 대형마트에서는 묶음 상품을 할인해서 파는 뭐 그런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최적의 조합을 계속 찾아내는 거죠. 코카콜라가 이 RGM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제품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파는 방식까지 아주 치밀하게 관리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런 플라이휠이 잘 돌아가려면 결국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뭐 원가 절감, 마케팅 효율화, 관리비 절감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CEO가 아주 인상적인 말을 인용했죠. 코카콜라의 전설적인 리더 로버트 우드로프의 말. 아, 네. 미래는 만족하지 않는 자의 것. 맞아요. 잘 나갈 때일수록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 만족하지 않음, 디스컨텐트 또는 뭐 생산적인 불만, 프로덕티브 디스컨텐트라는 키워드가 이번 Q&A 내내 답변에 계속 등장했어요. 아, 계속 나왔군요. 네, 현재 성공에 취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선점을 찾고 혁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실제로 2026년에는 AI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더 높이고 일부 조직 개편도 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와, AI 도입까지. 현재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는다는 아주 냉철한 인식이 깔려 있네요. 그렇죠. 유럽 시장 질문에서도 그런 만족하지 않는 태도가 좀 보였나요? 거기는 판매량이 좀 줄었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유럽은 판매량 감소 원인이랑 시장 점유율 상황에 대해 물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답했어요. 하지만 미국처럼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가격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인정했습니다. 아, 유럽도 가격 민감도 높아지고 있군요. 네, 그래서 채널별, 제품 크기별 판매 전략, 즉 믹스 관리를 아주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고요. 사업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괜찮은, 오케이 수준이다. 이렇게 좀 담담하게 평가했는데 그냥 오케이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뉘앙스로도 읽힐 수 있죠. 역시 디스컨텐트드한 태도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종합해보면 시장 상황 어려운 건 알겠다. 하지만 거기에 휘둘리기보다는 우리만의 치밀한 전략, 강한 실행력, 그리고 끊임없는 내부 혁신으로 뚫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네요. 북미 미니캔 같은 성공 사례도 있으니 자신감도 좀 있어 보이고요. 맞습니다. 결국 실행이 답이다. 그리고 우리는 만족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투자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한 셈이죠. 남 탓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내부 역량을 강조해도 결국 시장에는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 경쟁 환경에 대한 질문도 나왔겠죠? 특히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지역 브랜드나 로컬 경쟁이 더 심해졌을 텐데요. 네, 정확히 그 점을 물었습니다. 가격 민감도 증가에 따른 지역 및 로컬 경쟁 심화, 특히 탄산음료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요. 답변은요?
제임스 퀸시 CEO는 이제 경쟁이 단순히 가격 싸움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성과 현지성을 누가 더 잘 살리느냐의 싸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아, 단순히 싸게 파는 게 아니라 그 지역 특성에 맞추는 게 더 중요해졌다. 네. 그래서 코카콜라도 글로벌 기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소비자를 만나는 최전선, 즉 현장에 더 많은 자원과 권한을 줘서 지역별 맞춤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말한 플라이휠의 실행력 부분을 다시 강조한 거죠. 글로벌 공룡이지만 동네 가게처럼 민첩하게 움직이겠다. 뭐 이런 거네요. 흥미롭습니다. 근데 북미 주력 경쟁사들 있잖아요. 펩시코나 큐리그 닥터페퍼. 이 회사들이 최근에 뭐 행동주의 투자자들 때문에 좀 시끄럽지 않았나요? 네,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죠. 이런 경쟁사의 구조적 변화가 코카콜라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질문이 나왔죠. 아주 예리한 질문이었죠. 하지만 예상대로 CEO는 경쟁사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피했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렇죠. 네. 대신 코카콜라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즉, 우리 전략 실행에만 집중할 거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그러면서 또 그 만족하지 않는 디스컨텐티드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또 나왔군요, 그 단어. 네, 지금의 리더십에 만족하지 않고 투자를 계속해서 오히려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 벌릴 기회로 삼겠다. 상당히 자신감 있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와, 경쟁사의 혼란을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본다. 이건 리더 기업의 자신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생산적인 불만의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외부 환경에 흔들리기보다는 우리 내부 전략 실행과 혁신에 집중하겠다.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코카콜라의 제품 포트폴리오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혁신에 대한 질문도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관심 뜨거운 분야들 있잖아요. 커피, 제로 슈거 다이어트, 그리고 단백질 음료. 네, 포트폴리오 관련 질문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커피 사업, 특히 코스타 커피 인수 이후 전략에 대해 다시 점검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최근에 성장세가 좀 회복됐다는데 그 배경은 뭔지, 커피 시장 자체는 여전히 매력적인지, 또 코스타 인수 효과는 기대만큼 나오고 있는지. 코스타 인수 말 많았었죠. 답변은 어땠나요? CEO는 커피 시장 자체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코카콜라 시스템, 즉 전 세계 보틀링 네트워크와 시너지를 내는 성공 방식을 아직 찾는 중이다. 라고 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아, 아직 성공 방정식을 찾는 중이다. 네, 코스타 자체는 영국 내 매장에 투자도 하고 코스타 익스프레스라는 무인 커피 머신 있잖아요. 그걸 늘리면서 성장세를 회복하는 등 나름 선전하고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시너지가 문제군요. 그렇죠. 인수할 때 크게 기대했던 부분, 예를 들어 코스타 브랜드를 활용한 RTD, 그러니까 바로 마실 수 있는 캔커피나 병커피 같은 비소매, 넌 리테일 부문에서의 시너지는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다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죠. 기대했던 시너지가 안 나온다는 걸 CEO가 직접 인정하는 건 좀 의외인데요. 상당히 솔직하네요. 네, 그런 점이 이번 Q&A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탄산음료의 핵심이죠. 제로 슈거와 다이어트 코크. 제로 슈거는 계속 잘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한동안 좀 잠잠했던 다이어트 코크가 요즘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데 그 배경은 뭔지, 이런 질문도 있었겠네요. 네, CEO 답변을 보면 제로 슈거랑 다이어트 음료를 합치면 전체 탄산음료 시장의 한 10% 중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봤습니다. 제로 슈거는 꾸준히 잘 크고 있고요. 네, 제로는 대세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 특히 미국 같은 영어권 국가에서 수십 년간 계속 판매량이 줄던 다이어트 코크가 있잖아요. 네, 다이어트 코크. 이게 최근에 마케팅이랑 혁신 노력 덕분에 감소세를 멈추고 심지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다이어트 코크가 부활했다고요? 와, 저는 제로 슈거 때문에 다이어트 코크는 그냥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수십 년 줄던 게 다시 살아난다고요? 진짜 의외인데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인지는 자세히 말 안 했지만 아마 맛이나 패키징 리뉴얼, 타겟 마케팅 강화 이런 걸 통해서 젊은 세대한테 좀 새롭게 어필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로 슈거랑 다이어트 코크랑 서로 시작을 뺏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로 슈거와 다이어트 코크는 각각 고유한 브랜드 가치와 팬층이 있다. 그래서 둘 다 키워나갈 수 있다. 이게 코카콜라의 전략적 판단인 것 같습니다. 카니발라이데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와,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또 하나의 크 화두. GLP-1 다이어트 약물.
이게 음료 소비, 특히 단백질 음료 소비에 미치는 영향. 코카콜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당연히 질문 나왔겠죠? 페어라이프나 코어파워 같은 단백질 음료 생산 능력 증설 계획이랑 경쟁 상황까지요. 네, 이 부분도 CEO가 아주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했습니다. 실제 GLP-1 약물 사용자들의 소비 데이터를 보니까 일반 설탕 음료 소비는 줄이는 경향이 있더라. 아, 설탕 음료는 줄인다. 네, 그런데 반대로 다이어트 음료, 수분 보충 음료, 커피, 그리고 단백질 음료 소비는 오히려 늘리는 경향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오, 단백질 음료는 늘어난다. 네, 그래서 코카콜라의 단백질 음료 브랜드 페어라이프랑 코어파워는 이런 트렌드를 타고 아주 성공적으로 성장 중이고요. 현재 뉴욕 북부에 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게 가동되면 2026년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생산 능력이 약 30%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와, 생산 능력을 30%나요. 단백질 음료 시장 성장에 대한 확신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알지만 우리 브랜드 파워, 제품력, 혁신 능력, 그리고 생산 능력 확보 면에서 자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럼 이 늘어난 생산 능력으로 뭘 할 건지, 혹시 해외 진출 계획 같은 건 없는지, 그리고 또 다른 변수, 멕시코 설탕세 인상에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후속 질문도 있었겠네요. 네, 생산 능력 증설로 2026년 중에는 공급 부족 문제가 해소될 걸로 기대한다고 했고요. 다만 유제품을 해외로 확장하는 건 좀 복잡하다. 각국 규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 해외 진출은 쉽지 않다. 네, 대신 미국 페어라이프의 성공 경험을 멕시코의 산타클라라 같은 현지 유제품 브랜드에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이 산타클라라는 3분기에 13%나 성장했고 멕시코의 부가가치 유제품 시장에서 1위 브랜드라고 합니다. 현지 브랜드를 활용하는군요. 멕시코 설탕세는요? 멕시코 정부가 2026년 1월부터 설탕세를 올릴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다. 2014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처럼 마케팅, 혁신, RGM, 실행력 이걸 총동원해서 정응하고 결국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타격이 좀 있겠지만요. 페어라이프의 폭발적인 성장이나 다이어트 코코의 예상치 못한 부활, 이런 걸 보면 코카콜라가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정말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코스타 커피 시너지 문제나 멕시코 설탕세, 복잡한 해외 유제품 시장 진출처럼 현실적인 고민과 과제도 안고 있다는 걸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의 유연성이 돋보이죠. 잘 되는 사업, 그러니까 단백질 같은 데는 과감히 투자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사업, 예를 들어 커피 시너지 같은 건 재검토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외비 규제나 복잡한 시장 환경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죠. 이런 모든 혁신과 실행은 결국 돈, 즉 재무와 주식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코카콜라의 큰 그림인 리프랜차이징, 보틀링 사업권 매각과 관련된 재무 질문들이 나왔을 텐데요. 최근 아프리카 CCBA 거래 포함해서 이게 어디까지 왔는지, 남은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최종 목표인 30% 중반대 영업이익률 달성 경로는 뭔지 물었다고요. CCBA는 그 아프리카 통합 보틀러 말하는 거죠? 네, 코카콜라 베버리지스 아프리카, 아프리카 최대 보틀러 중 하나입니다. 제임스 퀸시 CEO는 최근 마무리된 인도, 주빌란트 바르티아 그룹과 아프리카, 코카콜라 헬레닉 CCBA 인수 거래가 2015년부터 시작된 이 리프랜차이징 전략의 거의 마지막 큰 조각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거의 막바지군요. 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사업을 파는 게 아니라 투자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제대로 된 파트너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고요. 이 전략 덕분에 파트너사들의 투자가 늘고 보틀러들 성과가 좋아져서 결국 코카콜라 시스템 전체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은 몇몇 작은 나라들 뿐이라고 합니다. 와, 거의 10년에 걸친 대장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거네요. 그럼 그 영업이익률 목표 달성, 이건 어떻게 할 건지 존 머피 CFO가 설명했죠? 네, 존 머피 CFO가 답변했는데요. 2017년에 26.5%였던 영업이익률이 최근 개선된 게 단순히 리프랜차이징으로 보틀링 자산을 덜어냈기 때문만은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아,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또 이 두 가지, 즉 핵심 사업 마진 개선과 리프랜차이징 완료 효과를 통해서 목표인 30% 중반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리프랜차이징 효과뿐만 아니라 본업 자체의 경쟁력도 키웠다. 이걸 어필한 거네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실적 질문도 있었죠. 유기적 성장률이 7%로 꽤 높게 나왔는데 특히 가격 믹스 효과가 계속될 수 있는 건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CEO가 답했는데요. 분기별 세부 지역 실적, 특히 믹스 효과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라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 그렇죠. 이번 분기 아시아 태평양 실적이 좋았던 건 인도나 중국, 아세안 같은 상대적으로 저가 시장의 성장이 좀 주춤한 반면에 일본이나 호주 같은 고가 시장 비중이 높아져서 나타난 일종의 착시 효과다. 아, 구성의 문제다. 네, 전체적으로 가격을 막 크게 올렸다기보다는 잘 팔린 제품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지표보다는 장기 추세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기 실적에 너무 흥분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을 좀 진정시키려는 메시지 같기도 하네요. 마지막 재무 질문으로 2026년 환율 영향은 어떨지, 그리고 이번 3분기에 좀 특이하게 영업이익률이 매출 총이익률보다도 더 높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뭔지, 일시적이냐 이걸 물었죠. 존 머필 CFO는 2026년에는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되면서 소폭의 환율 순풍, 테일웨이를 기대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게 마진에는 긍정적이겠죠. 하지만 마진 역시 분기별 등락보다는 장기 추세가 더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럼 3분기 이익률이 높았던 건 왜죠? 그건 일부 비용 인식 시점의 차이, 그러니까 타이밍 같은 기술적인 요인도 좀 있었고 특히 디지털화를 통해서 마케팅 생산성을 향상시킨 효과가 올해 유독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효과가 매년 반복되기는 좀 어렵다고 덧붙였죠. 장기 목표에 맞춰서 마진 개선은 꾸준히 추진할 거라고 마무리했습니다. 큰 그림인 리프랜차이징이 거의 완성되면서 이제 코카콜라가 브랜드 구축이나 혁신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핵심 사업 자체의 운영 효율성을 계속 개선하려는 노력도 간주하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실적 호조에 대해서는 또 일시적인 요인들을 솔직하게 밝히면서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려는 신중함도 보여줬습니다. 재무 안정성, 예측 가능성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테마입니다. 이 모든 전략의 성공, 결국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보틀링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카콜라 시스템의 핵심이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보틀러와의 협력, 예를 들어 LTRM 협약 같은 장기 파트너십 같은 거요. 이걸 최근 리프랜차이징으로 새 파트너가 된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지역에도 잘 적용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 거버넌스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고요? 네, 제임스 퀸시 CEO는 리프랜차이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파트너 선정 기준이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파트너가 충분한 역량, 성장 의지, 그리고 투자할 자본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네, 파트너 선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맺어진 파트너십들은 과거 라틴 아메리카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시킨 파트너십 모델과 아주 유사하게 설계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아, 검증된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네, 핵심은 코카콜라 본사와 보틀링 파트너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나누고 서로 합의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상생의 구조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죠. 결국 코카콜라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본사 혼자 잘해서는 안 되고 전 세계 파트너들과의 강력하고 건강한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답변이네요. 맞습니다. 리프랜차이징이라는 게 단순히 자산을 팔아치우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해 함께 달릴 최고의 선수를 신중하게 뽑고 그 선수와 함께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칙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이게 바로 코카콜라가 가진 근본적인 경쟁력 중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오늘 저희는 코카콜라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Q&A 세션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마이크로스코프 같은 걸로 들여다봤는데요. 복잡하고 계속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이 거대 기업이 어떻게 길을 찾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전략과 현지화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 끊임없는 포트폴리오 혁신, 파트너십 강화 노력까지. 결국 핵심은 흔들리지 않는 실행력, 그리고 CEO가 계속 강조했던 그 생산적인 불만, 즉 끊임없는 자디 혁신 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은 인정하면서도 결국 성패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역량 강화와 치밀한 전략 실행에 달려 있다. 이런 강한 의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만족하지 않는 자세가 있었고요. 글로벌 초인류 기업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이렇게 생생하게 들여다보는 경험이 지금 당신께서 몸담고 계신 분야나 개인적인 학습 여정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거나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혹시 어떤 작은 영감이나 실마리를 주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저는 그 CEO가 인용한 말, 미래는 만족하지 않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유독 귓가에 맴돕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어쩌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성장은 멈추고 미래는 불투명해지겠죠. 당신의 삶이나 일에서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미래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생산적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할 productively discontented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개선점을 찾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 이것이 어쩌면 코카콜라가 100년 넘게 정상을 지켜온 비결이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